안녕하세요. 오늘도 밤에 좀 혼자 심심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국어 공부에 대해서 나름 또 한번 떠들어 제껴볼까 합니다. 저번에 제가 국어 선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거에 대한 글을 3개로 나눠서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글이 아니라 영상을 3개로 나눠서 올렸었는데 너무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을 텐데 여튼 저는 15년 정도 학원 강사를 하면서 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근데 저번에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얘기 중에 이제 문법 선행이 왜 필요한지. 그래서 선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고등 국어를 선행할 때 문학과 비문학만 하면 안 되고 문법 선행도 필요하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고등학교 국어 문법을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동물은 왜 꼭 해야 되는지 정확한 그 이유와 논리를 납득하지 못하면 당장 닥친 일이 아니니까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또 내신이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런 수없는 경우의 그 케이스들을 봐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국어는 이제 문법까지 선행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다시 한번 저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미리 말씀드리면 제 영상은 그냥 평범한 일반고를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영상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자녀분들이 우리 아이가 특목고를 간다, 혹은 특목고 끝까지 아니어도 괜찮아요. 뭐 국제고를 간다, 자사고를 간다, 아니면은 강남 8학군 간다, 뭐 요런 그 외에도 조금 학군지가 좋은 상위권의 학교들 있잖아요. 여기에 입학 예정이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그런 학교들은 정말 내신에서 등급 따는 게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문법까지 선행이 돼 있어야 돼요. 제가 그 강남 쪽에서 그 8학군 쪽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 주로 대치에서 있었기도 했고 뭐 여러 군데 있었는데 진짜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진짜 무슨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시험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내시는 분들을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이렇게까지네? 지금 학교 이름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참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뭐 뒷말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진짜 심각할 정도로 너무 어렵게 내시고요. 저는 심지어 대학교 전공 교재를 공부하면서 수업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어교육을 전공해가지고 웬만한 기본적인 거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기본적으로 제가 학원 강사 한 게 짬이 몇 년 안 된 것도 아니고 뭐 오래됐으니까. 근데 이제 너무 학교가 어렵게 내니까 잠깐 이거 내가 전공책에서 옛날에 봤던 것 같은데 막 이런 기억이 나는데 학교 교육과정에는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공책 어딘가에서 봤던 기억이 난다거나 그런 것들은 전공책을 뒤져서 정확하게 제가 필기를 미리 다 준비한 다음에 수업한 적도 있을 정도로 선생님들 특히 그 학교 이름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어떤 학교는 그 부교재가 너무 진짜 솔직히 부교재라고 나눠줬는데 스프링으로 이렇게 한 권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부교재가 거의 뭐 몇십 장이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문법만. 근데 그 몇십 장 내용이 그냥 그 대학교 교재를 살짝 너무 세부적인 내용은 살짝 가지를 친 거를 그냥 다 넣어놓고 수업 시간에는 다 해주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부교재 같은 걸로 띄엄띄엄 가르친 다음에 어쨌든 시험 범위는 거기 전체 페이지 자기가 이제 다 전체 하는 거죠. 그리고 시험 문제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내는 거죠. 하지만 출제 기준은 정확히 그 부교재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제의 근거는 다 있기 때문에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돼요. 그런 정도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는데 문법이 고등학교 지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이제 그런 난이도의 문법 문제를 우리 아이가 접하게 되는데 중학교
국어 문법 정도 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들어갔다가는 바로 박살 나는 거죠. 이건 바로 박살 나요. 그리고 또 어떤 학교는 또 선생님들마다 또 성향이 다르잖아요. 어떤 학교는 또 뭐라 그래야 되지? 보기 같은 거에 낯선 지문이나 뭐 기사나 뭐 여러 가지 통계 자료나 막 이런 거를 막 줘가지고 막 이렇게 적용해서 푸는 문제를 되게 고급진 문제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유형의 선생님들이 또 강남에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자기는 이제 국어 선생님이 한 명이 아니죠. 한 두세 명 되잖아요. 그럼 영역을 나눠서 내신단 말이에요. 출제를. 그러니까 저는 기간제국사도 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문법을 내기로 했고 뭐 A 선생님 이게 나라고 해봐요. 이 B 선생님은 뭐 비문학을 내시기로 했고 C 선생님은 문학을 내시기로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자기는 막 그런 고급진 문제 스타일 좋아해가지고 막 그런 선생님들 문제 특징은 일단 보기를 줘요. 근데 보기가 낯선 지문이에요. 심지어 문법조차도. 뭔가 이렇게 적용해서 지문을 읽고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그런 스타일을 되게 하이 레벨로 생각하시고 자기가 그런 문제를 냈다는 거 되게 뿌듯해하시고 이런 분들 많아요. 예, 그런 문제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선생님들은 보기를 줘요. 긴 낯선 뭔가를 줘가지고 이렇게 1, 2, 3, 4, 5번 또 선택지가 또 쉽지도 않아요. 또 엄청 어려워요. 또 강남에 학교 어디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러면은 또 애들이 시험이라고 하는 그 한정된 시간 안에서 또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근데 이거 읽고 멘붕이 와가지고 또 심리적으로 밀려가지고 말린 거죠. 심리적으로 말려가지고 문법 다 공부했는데도 정답을 이제 찾아내지 못하거나 또 그런 선생님들 보기가 길어요. 일단 겁나 길어서 읽는데 그 내용도 어려워요. 전공책 갖다 받고 뭐 통계자료 나오고 이러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선생님들은 또 보기가 여러 개인 경우도 있어요. 보기 2. 1과 2를 고려할 때 막 이런 거 되는 거죠. 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휴, 그러니까 막 단순한 뭐 문법 암기 문제 스타일로 안 내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을 되게 두껍게 했는데 이제 모 학교는 그 A 학교 강남 8학군에 A 학교는 제가 아직도 이제 치가 떨려요. 부교재가 나오는데 부교재가 전공자인 제가 봤을 때는 전공책을 그냥 살짝 간략하게 요약화해서 갖다 넣은 거죠. 굉장히 자세한 내용까지 다 갖다 박아놓고 수업은 그 중에 일부만 합니다. 그럼 그 자기가 수업한 부분에서만 나오냐?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해서는 변별이 되지 않을 테니까. 어쨌든 출제 근거는 다 이 부교재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문제를 어렵게 충분히 막 내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낼 수가 있겠죠. 출제 근거가 명확하게 자기는 줬으니까. 이미 자료를 줬으니까. 거기 안에서 아주 마음껏 어려운 응용 문제를 마구마구 던지시는 거죠. 근데 무슨 중학교 때 잠깐 살짝 중학교 국어는 또 중학교 국어 시험은 여러분 어렵지가 않아요. 중학교 국어 시험이랑 고등학교 국어 이게 레벨 차이가 너무 큰데 여기서 이게 레벨이 완전히 그냥 점핑을 해버려요. 그냥 확 점핑을 해버려요. 문법도 중학교 국어 시험에 나오는 문법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강남 8학군 이제 진학하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B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줘버리니까 일단 시간이 부족해요. 이거 읽고 해석하고 애들이 심리적으로 말립니다. 심리적 싸움에서 져요 일단. 그럼 이제 문법 시험지 자체가 너무 어마무시하게 생긴 데다가 다 읽고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적용해보고 막 별 난리를 다 치고 시간도 부족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거 뭐 줄줄이 다 틀리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공부를 시험을 좀 최근에 쳐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좀 내가 뭔가 쫄린다 마음이 여기서 시간이 너무 흘렀다 혹은 내가 여기서 못 맞출 것 같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말리잖아요. 그럼 뒤에가 맞을 것도 틀리고 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A라는 선생님이 이렇게 냈는데 B, C 선생님도 이제 강남 8학군 선생님이시니까 또 내 문제가 어려워야 된다고 또 생각하시거든요. 그 자기들끼리 뭐라 그래야 되지? 난이도 조절이 안 돼요 지금. 이번에 문법 어렵게 냈으면 문학은 쉽게 내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도 이제 문제 내는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또 자기의 또 자발적인 또 교사의 권리잖아요. 출제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그 B학교는 시험지를 제가 받아가지고 풀어보는데 이걸 이 시간 안에 풀 수가 있어? 약간 이렇게 의아하더라고요. 문법조차도 적용 문제가 이렇게 나와버리고 외부점에 나왔는데 문학조차도 이러고 있고 비문학도 막 고등학교 비문학 고3 거 막 지문 막 프린트 줘가지고 어려운 지 막 나와서 또 문제도 막 또 엄청나게 어렵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은 애들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시간이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너무 산 넘어 산에 또 산이 나오니까 애들이 완전 탈진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지금 변별이 되네 마네 하고 있으니까 별 학교가 다 있어요. 그리고 막 C학교는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제가 이 C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였어요. 고등학교. 제가 한 문제 틀렸어요. 제가 집에 시험지 가져가서 풀었는데 제가 한 문제 틀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 내용이 전공책에서조차도 본 기억이 없었어요. 이게 뭐지? 전공책도 사실 되게 여러 권이거든요. 트렌드도 좀 그 바이블이 바뀌고 좀 제가 안 본 바이블에 있었더라고요. 바이블이라고 표현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를 들면 수학에는 정석이 있듯이 이제 국어교육 선생님들도 임용고시 준비하실 때 보는 바이블 같은 책들이 있는데 저 때 보던 그 트렌드의 그 바이블 책에는 없는 내용이 나왔던 거죠. 저는 이 내용이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알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알 수가 없었다는 거는 일단 당연히 고등학교 커리큘럼 자체는 없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부교재 같은 걸 따로 주지 않으신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건 100% 진짜 200% 전공자 수준의 문제가 나왔는데 전공자인 제가 모르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한참 검색해봤죠. 구글링 한참 해봤더니 다른 좀 유명하지 않은 제가 저 때 유명하지 않았던 그 전공책 어딘가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자기가 따로 언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따로 필기를 해준다던가 프린트를 준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가르쳤던 그때 학생들이 그다지 이제 선생님이 적으라는 것만 딱 적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었어가지고 그 필기를 제가 확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죠. 얘들아 이런 거 배웠니? 이런 얘기는 갑자기 어떻게 나온 거지? 이 정도의 난이도 문제를 내려면 분명히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고 나올 수가 없는데? 근데 애들은 또 그때 애들이 저희도 기억이 안 난다 막 다 이런 식이었죠. 뭐 저희 반에 뭐 진짜 최상위권 애가 있었다면 뭔가 대책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솔루션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적어주시진 않아서 뭐 저도 적진 않았다. 이렇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해답.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수정해라 얘들아. 이럴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할 때는 말만 듣고도 적어야 된다. 이렇게 솔루션이 나와서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이제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 C학교가 제가 가르치는 그 메인 학교가 아니었어요. 이 학교가 약간 대치하고 좀 거리가 있는 학교라 소수의 학생들만 이제 저희 학원에 와서 이제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라서 메인 학교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수의 인원의 학생들은 집은 굉장히 잘 살았으나 이들은 공부는 그다지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도 어쨌든 학원 입장에서는 소수라도 이제 모아서 반을 열어준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띠용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거 수업 시간에 들은 기억이 없어요. 다 이래버리니까 그래서 정확히 어떤 근거를 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 부교재도 없었고 프린트도 있긴 있었는데 이제 프린트는 교육과정상에 있는 내용만 담은 프린트여가지고 이 정도 난이도의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아마 말씀 정도 하시고 넘어가셨을 거예요. 정말 애들이 진짜 답답한 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한 90% 이상의 고등학생들은요. 선생님이 딱 적어주고 얘들아 적어라 이렇게 말해야지 그것만 딱 적어요. 제가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과외할 때도 이 얘기를 누누이 해요. 얘들아 학교 선생님은 자기 수업을 잘 듣는 학생에게 점수를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가고 시험 문제 내는 경우도 많다. 나도 학교에서 이럴 때 그런 일 많이 했다. 반드시 적어야 된다 라고 해도
귓등으로 듣죠. 아주 귓등으로 듣고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은 선생님 이거 안 배웠다 이래요. 근데 제가 또 이제 학교에서 출제를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안 배웠어도 응용해서 풀 수 있는 걸로 이제 낸 거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 전혀 이번 시험 범위의 그 교육과정상에 들어있지 않은데 갑자기 나온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 후자의 경우에는 이제 수업 시간에 분명히 이제 자기는 언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출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서 낸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또 얘기하죠. 분명 수업 시간에 말씀하셨을 거야. 너만 안 적었거나 아니면은 말로만 했는데 네가 안 적었거나 그런 걸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제서야 애들이 다 틀리고 이제 등급이 떨어지고 나서야 이제는 진짜 잘 들어야겠네요라고 이제 소위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버릇은 제가 경험상 고쳐지지 않아요. 그냥 선생님이 적으라는 것만 딱 적고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거는 그냥 쏙 넘어가고. 그러다가 뭐 시험 때 모르는 거 나오면은 모르겠다 그냥 이러고 넘어가요. 그냥 애들은 좀 그래요. 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좀 완벽주의 성격이 있어가지고 내신 대비할 때는 진짜 피곤할 정도로 철저하게 했었기 때문에 제가 학생일 때는 아니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애들이 이러더라고요. 그래놓고 이제 마음으로는 1등급을 바라는 거예요. 1등급이라는 거는 진짜 한두 문제로 갈리는 건데 한두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지금 이런 식인 거잖아요. 하여튼 뭐 저의 또 넋두리가 그래가지고 뭔 얘기하고 있었지? 그래서 이제 강남 8학군의 제 경험상 뭐 별별 스타일 학교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미친 범위와 난이도의 부교재를 그냥 뿌려놓고 거기서 마음껏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를 창작해내시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 유형들을 모든 선생님들이 다 내고 앉아있다. 이거를 시간 안에 푸는 거는 솔직히 저도 자신 없을 만큼 애들한테 너무 가혹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들도 많고요. 또 어떤 학교는 저조차도 한 문제 틀렸을 만큼 그 문제의 그 출제 그 근거는 절대 교육과정에 있을 수 없는 대학교 전공 정도 수준의 문제를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를 변별 두는 문제로 내시는 거죠.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진짜로 이거 말고도 많은데 이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이제 유형은 이제 이 정도거든요. 근데 무슨 중학교 때 90점대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 중학교 때 국어 잘했어요. 저 중학교 때 문법 잘했어요.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이런 난이도의 그 변별 있는 문법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택도 없죠. 말도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래봐야 문법이 암기 과목이잖아요, 선생님. 그러면 뭐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암기를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보통 고등학교 1학년은 국어 과목 이름이 국어예요. 국어. 고등학교 2학년은 문학하고 문법이 나눠져요. 근데 문법은 지금 이번에 또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저번에 바뀌기 전에는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죠. 언매라고 부르거든요. 하지만 그냥 문법이라고 할게요. 결국 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중간고사는 문법만 배우고 문학만 배우고 시험도 문학만 30문제가 나오는 거죠. 30문제 가까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기말고사는 문법만 수업을 하고 이제 문법만 시험을 한 30문제 치는 거죠. 뭐 말도 못하게 어려울 거라는 건 이미 예상되시죠. 이 문학 시험은 당연히 낯선 지문의 향연이 될 거고요. 수능국어 실력 없이 낯선 지문을 해석하는 수능국어 실력 없이는 거의 일단 상위권으로 진입조차 불가능할 거라는 거는 불보듯 뻔한 사실이죠. 문법은 또 어떻게 써요? 문법만으로 30문제를 꽉 채울 텐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A, B, C 유형 학교 그 시험 같은 그런 것들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회상하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예시인데 문법은 뭐 난이도는 이때보다 훨씬 상승합니다. 진짜로. 문법 이때 이제 시험 범위도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왜냐면 한 과목만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 과목만 시험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도 훨씬 많을 뿐더러 이게 진짜
진짜 막 난이도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고2는 지금 그렇고, 고1은 국어라는 이 과목 이름 안에, 여기 안에 문학도 있고 문법도 있고 이제 뭐 독서라든지 그 비문학이라든지 뭐 토론 뭐 이런 것 좀, 이런 것도 좀 들어가고, 뭐 논증 이런 것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더 들어가요. 그냥 비문학이라고 퉁쳐서 얘기할게요. 이게 지금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은 문학하고 문법이 둘 다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들어가기 마련이죠. 그러면 시험지가 보통 한 4-5장 되잖아요. 학교 시험지가. 그러면 그 중에 이제 한 페이지에서 2페이지 정도는 거의 다 문법 문제만으로 덮이게 돼요. 상당히 그 시험 당시에 학생들의 위압감이 상당합니다. 문법이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한두 페이지에 쭉 문법만 나왔을 때 그때 거기서 심리적으로 말리고 그러면 뭐 될 것도 안 되고 그러는 거죠. 문법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데 암기만으로 처리가 안 돼요. 약간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그냥 암기 과목인데 왜 자꾸 선행까지 해야 된다는 거지? 이제 이런 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약간 이게 느낌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수학을 진도를 만약에 정적분을 만약에 오늘 나갔어요. 제가 오늘 정적분을 배웠어요. 과외 선생님한테 개념 원리로 정적분을 배웠다. 근데 일주일 뒤에 제가 바로 학교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고난이도 킬러 문항 수준의 정적분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저는 분명히 정적분의 개념을 이해했고, 정적분의 공식을 외웠고, 유제, 뭐 기본 문제, 유제 이런 걸 다 풀고 외웠어요. 뭐 예를 들어 센수학 같은 거 막 수시 문제 다 풀어봤어요. 하지만 이제 고난이도 문제가 바로 일주일 뒤에 탁 던져지면 안 풀리는 거죠.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좀 짧죠.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하는 것도 뭐랄까, 제가 오늘 공식 외웠다고 바로 시험 들어가서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머리가 좋은 친구는 아주 소수 가능하겠지만, 계속 문제를 풀어보고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기까지는 많은 어떤 고난이도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고 틀리고 또 고민하고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이해 같은 것들이 체화가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시험에 들어갔을 때 그때 난이도 있는 문제를 시간 안에 풀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체화가 덜 된 상태로 이제 그렇게 시험을 접하게 되면 뭐랄까, 시험 당시에는 고난이도 문제가 풀리지가 않고 시험 끝나고 나왔을 때 맞다, 이거 저번에 배웠던 그거 그냥 공식 써서 풀면 되는 거였네? 라고 그땐 생각이 안 났어요 선생님. 그땐 이상하게 이게 어떻게 그때는 몰랐어요. 그땐 생각이 안 났어요. 이제 이런 말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말은 그냥 공부가 덜 됐다는 뜻이에요. 덜 익었다. 지식이 덜 익었다. 체화가 덜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도 단순히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가 오늘 내일 배우고 며칠 뒤에 바로 들어가서 고난이도가 풀리지 않는 것처럼, 그 문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학교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난이도가 지금 강남이나 자사고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지금 그냥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냥 뭐 2-3주 벼락치기 하고 바로 이걸 들어가서 풀면은 정확히 이런 느낌이 납니다. 완전히 모르는 것 같진 않아요. 뭔가 한국말이니까 다 어서 들어본 말이고, 근데 답은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보면 뭐야 이거 그냥 그거네? 이런 경우도 있고, 끝나고 나서 봐도 너무 어려워갖고 다시 보기도 싫은 경우도 있겠죠. 애들마다 그건 다를 수 있는데 둘 다 어쨌든 체화가 안 된 거죠. 이제 이렇게까지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어내기에는 자신의 지식이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 시험 문제는 그걸 뛰어넘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말하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지금 전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문법이라고 하는 게 물론 암기 영역이라서 금세 우리가 마치 사회 과목을 외우듯이 오늘 외우고 바로 내일 시험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학교들은 그 정도의 문법 난이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목표가 1등급 초중반 때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법 안에서도 뭐 모든 문제가 어렵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문제는 당연히 알아서 공부해서 맞추는 거고, 우리는 지금 1등급에서도 초중반 때 지금 우리 아이를 지금 상위권으로 보내기 위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내신으로 대학을 가도 이제 스카이를 갈 만큼 손색 없는 내신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변별력 두는 문제까지 다 맞춰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맞추기에는 지식이 체화되지 않고 바로 학교 시험에 들어가게 돼서 그런 문제는 못 맞추게 돼요. 아예 건들지도 못하게 됩니다. 끝나고 나면은 답이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험 당시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보통 이제 문법에서 그 위압감을 느껴가지고 심리적으로 말리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두세 문제 연달아 안 풀리게 되면은 학생들은 이제 거기서 시간도 시간이지만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나머지 시험의 다른 부분들도 이제 다 같이 말리게 되고, 마지막에 애들 시간 없어가지고 뒤에 뭐 몇 문제는 아예 찍고 뭐 이런 경우를 제가 수도 없이 봤죠. 그래서 문법 선행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참 할 게 많죠, 그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문법까지 선행해야 돼요. 쉽지 않죠. 하지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죠. 어쨌든 그렇다. 그럼 이제 문학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주제로. 문학의 그 작품 정리 함정인데요. 이거 좀 말하기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좀 생각이,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쪽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제 이쪽 측면에서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다르고 어다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이제 가끔 어떤 학원의 수업을 제가 어떤 학원 딱 들어가서 이제 수업을 할 때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나 제가 이렇게 가끔 청강할 때도 있고, 이렇게 교재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슬쩍 볼 때도 있고, 돌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어 학원이랍시고 국어 수업이랍시고 이제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수업 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이번 방학에는 뭐 이번 방학 때 커리큘럼 같은 거 보면은 뭐 일제 강점기 문학 왜 이러지? 일제 강점기 문학, 그 목차 있죠. 그 방학 특강 교재 이런 거, 국어 방학 특강 교재 이런 거 보면 일제 강점기 문학, 그 안에서도 뭐 사실주의 어쩌고 뭐 자연주의 소설 뭐 해가지고 뭐 여기 뭐 염상섭의 두파산 뭐 염상섭의 만세전 이런 식으로 목차가 쭉 돼 있거든요. 그 국어 선생님들 교재 열심히 만드시잖아요. 방학 특강 교재도 그렇고, 그 흔히 내신 끝나면은 그 정규 수업 들어간다 그러죠. 그런 정규 수업 교재 같은 걸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방학 특강 교재라든지. 그러면 어쨌든 애들을 묶어둬야 되잖아요. 학원 입장에서는 애들을 내신 끝났다고 나가지 않게 이제 걔네를 묶어둬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학 수업을 할 때 이렇게 목차를 보면은 해서 뭐 요 두 개는 뭐 1주차, 뭐 사실주의 2, 뭐 또 무슨 작품 나오고 걔는 2주차,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 넘어가면서 광복 직후 뭐 전후 문학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막 시간순으로 나열되어 있거나, 뭐 이렇게 작품들을 쫙 이렇게 유명한 작품들을 나열을 해서 그 작품들을 쭉 그냥 이렇게 해설하는 수업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수업이 완전히 아니냐, 완전 불필요하냐, 그렇다면 또 그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유명한 작품들을 아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근데 개인적으로 또 완전히 맞는 수업 방식이냐? 그럼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보면 또 이렇고 저렇게 보면 또 이래서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수업하시는 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수업 안 해요. 저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걸 좋아하지가 않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한번 잘라서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